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오늘 YTN은 분유통에서 녹가루가 나왔다는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를 먹은 아이는 위장염과 결장염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녹가루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녹이 왜 쓸었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탈이 생긴 원인 못지않게 녹이 생긴 원인을 밝히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통에 물이 튀게 하는 등의 부주의 때문에 녹이 쓸었을 것이라는 업체의 설명에서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분유를 담는 통은 녹이 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물에 타서 먹는 분유를 팔면서 물을 조심하라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는 신도시 발표, 기름값 인상, 길 잃은 추경, 불안한 증시, 또 북한 발사체 등에 주목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 등입니다. 두 곳에 5만 8천 가구가 공급되고 안산과 용인 등 경기권에도 4만 2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모두 11만 가구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성공의 핵심인 교통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갈등의 당사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현행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어제 자동차 기름 넣으신 분 없으신가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깎아주던 유류세 인하 폭이 오늘부터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가량씩 오릅니다. 맥주와 소주값 인상에 이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분유통에 녹가루가 번져나와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분유업체는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물이 닿아서 분유통에 녹이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이 닿으면 녹쓰는 분유통,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패스트트랙 전국 속에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추경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 그래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가 32.3%, 재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18.1%로 나타났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견해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한 말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뒤 첫 출근입니다. 문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총장님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기간 보고 총장님께 직접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검찰 입장을 밝히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경찰을 드러내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차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통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인데요. 외부의 통제 없이 한 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이후 주재한 대검찰청 정례 간부회의에서도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검찰은 내부 입장을 확정한 뒤 기자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킨다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여론전과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력도 분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온 특별수사 비중을 줄이면서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정보 수집을 그대로 맡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추진되자 반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과정이 부당해 보인다면 검찰이 기록을 60일 동안 검토하면서 경찰 처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미 끝낸 사건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한지 견제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 지적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의견을 제시할 길은 열릴 전망입니다. 문 총장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북한 발사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는 도발 의도가 없는 화력 타격 훈련으로 파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식량 지원을 거론한 반면에 야당인 한국당은 북한 마케팅에 혈안이 된 굴종적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도발 의도가 없다는 건 어제 국정원 보고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고요. 국방부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들은 각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4일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3-4가지 종류를 섞어 10발에서 20발 정도를 쐈습니다. 다만 어제 국가정보원 보고처럼 국방부도 도발 의도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쐈고 급이 낮은 포병국장이 현장을 지휘한 것, 또 이런 내용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보도까지 한 건 한국과 미국에 여러 사인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수 다종의 발사체를 발사해서 화력 타격 훈련을 시행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주민의 불만을 좀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발사체가 기존 남북 또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은 아니라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 등 인도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미사일을 발사체로 우기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국정원은 북정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도발 의도는 없다, 판깨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의 혈안이라면서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이 계속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새로 지명하고도 지도부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표결 또 사보임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 파행 중이고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 역시 4명만 참석한 반쪽 회의였습니다. 옛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에서 사퇴 요구를 받는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다른 이슈는 뒤로 한 채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당이 연일 시끄럽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건 본인들이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간판을 걸고 나서겠다고 약속한다면 즉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 지도부를 끝없이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당의 화합을 거부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까지, 이것은 창당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고 심각한 회당 행위입니다. 네, 한마디로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이에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옛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등 15명은 지도부 재신임을 위한 목적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25명의 절반을 넘는 수입니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데 진작 공감했고 아예 판을 열어서 의결까지 하자고 나섰습니다. 일단 15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원내에서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져서 네, 공교롭게도 호남계로 불리는 현 지도부와 또 바른미래당 공동창업주인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의 세력이 맞붙는 형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3일 해임된 부대변인 6명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길을 잃었습니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면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제와 민생 그리고 재해 관련 예산이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며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 총선용 예산이 포함돼 있으니 재해 관련 추경만 다시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한국당 입장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을 배제하고 현재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1%였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한국당의 요구대로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대다수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76%가 사실상 한국당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상반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배제 입장은 불과 1%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59%로 새로운 재해 추경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의 거의 2배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눠보면 진보 보수층의 응답은 민주당, 한국당 지지층의 응답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진보층은 한국당 배제가 대다수였고 보수층은 여야 합의 처리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추경안에 동의하는 정당들로만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배제 여론은 여성 쪽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여성의 46%가 동의하는 정당들만으로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한국당 배제와 여야 합의 의견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당 배제 처리 여론이 가장 높았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한국당 배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냉각기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15% 인하에서 7% 인하로 폭이 줄어든 상태가 유지됩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벌써부터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오늘 당장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했는데요. 이는 주유소가 오늘부터 사오는 기름값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기름은 기존의 15% 세금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름값 오름세는 오늘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496원으로 하루 만에 19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인상폭은 훨씬 큰데요.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1,593원으로 어제보다 무려 28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 주유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예고된 상황이라 어제는 오히려 기름값 인상 전에 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다수 붐볐는데요. 오늘은 저희 YTN 취재진이 서울 시내 주유소에 취재를 나가본 결과 인상된 기름값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유소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폭 축소율을 고려하면 기름값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유가 변동을 제외하고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어든 것만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1리터의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그리고 LPG 부탄은 16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름값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7% 유류세 인하도 오는 8월까지고 9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져서 다시 한번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 서민들 기름값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모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우선 19만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죠. 오늘은 나머지 11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지역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청사에서 3차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두 곳이 추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두 곳에 5만 8천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km 이내, 대장동은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서울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 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이 밖에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지역에도 4만 2천 가구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채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 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 등입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1, 2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어떤 보관을 내놨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목표를 교통 편리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세운 목표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은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 모두 서울로부터 평균 1km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하철 연장과
간선 버스 급행 체계보다 우수한 슈퍼 BRT 등 교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정도 많은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운영해 이른바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정부의 구상과 달리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이 지난 2월 7,700여 가구에서 3월에는 10,000 가구를 넘는 등 급증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새로 산 분유를 먹은 지 이틀 만에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분유통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녹이 생긴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국내 유명 업체에서 만든 분유를 산 강모 씨. 생후 30일 된 딸이 먹을 거라 고르고 골랐는데 이틀 만에 아이에게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몸을 또아리 틀면서 악을 지르는 거예요. 막 하루에 7번씩 혈당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잠을 아예 안 자고 먹으면 먹는 거 저쪽이 다 토해요.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자 곧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남짓 입원까지 했습니다. 출생 이후 건강하기만 했던 아이,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장염과 결장염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분유통을 살펴본 강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황토색 안정캡 아래에서 녹가루가 번져나와 분유와 섞여 있던 겁니다. 분유 때문일 거라고 모르니까 그냥 왜 이러지? 녹가루가 이렇게 보니까 설마 먹었겠어 했는데 주황색깔 분유 가루처럼 아예 가루가 다 있는 거니까 먹은 거예요. 분유에 얼마나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과량 흡수됐을 때 소화기 부작용,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철을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갖고 먹을 수 있게 제조가 돼가지고 먹는 철이랑 그냥 녹이 쓴 철이랑 다른데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당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분유가루에서 유해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분유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놨거나 극소량의 물방울만 닿았어도 분유통에 쉽게 녹이 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체 측은 100% 무결점 공정을 자신하며 소비자가 잘못 보관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녹가루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체 실험을 했다며 YTN 취재진에게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가습기 가동 환경을 설정한 뒤 분유통 상단에 5ml 물을 뿌리고 뒀더니 사흘 만에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은 분유 수푼을 거치대에 끼워둔 채 습도 높은 환경에 노출한 탓일 수 있다는 건데 아이 부모 측은 그렇게 사용한 적도 가습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에 가습기도 없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안방에만 있어요. 분유는 부엌에 선반에 보관해요. 노란색깔 뚜껑까지 다 닫고 가루 탄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엎어놨었어요. 아예. 그 셀을 못 믿어가지고 거의 위에 올리진 않았고. 설령 가습기가 있다고 해도 분유통에 쉽게 녹이 생긴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며칠 만에 그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이 들어가서 녹이 쓸었다면 이 세상에 나오는 시중에 파는 분유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렇죠? 못 먹이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다른 회사들의 분유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면서 부모들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자료를 받으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서버를 빼돌린 직원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속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무렵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에서 사용하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YTN은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회사 공용 서버를 팀장급 직원이 자택에 숨겨둔 것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경찰청 A 경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B 경사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개교를 호소해 화제가 됐던 서울 서진학교 기억하실 겁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차례 연기된 끝에 11월에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해 가까스로 착공한 서진학교. 2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개교가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혐오 시설이 이유가 아닌 소음 등 민원 제기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개교는 3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가 결국 11월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서울시 교육청,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먼저인데 지금 공사 공정이 이쪽 신축 건물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 개교는 무리가 아닌가. 9월 1일은 저희 현장에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안전하면 이제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학생들도 그렇고.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공사하는 상황에서도 민원이 끊임없이 나와 11월 개교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개교 뒤에도 공사가 계속될 경우 학생들이 힘들게 된다며 아예 내년 3월 전면 개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은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수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기 때문에 3월 개교 쪽으로 원하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서진학교는 전체 초중고 22개 학급에 142명의 학생이 다닐 예정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 장애 학생들의 등교가 마냥 미뤄져 가고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여당은 새 원내대표 선거로 분주하고 제1야당은 새로운 이름의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중에 충돌이 일어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5월 국회는 문도 못 여는 식물국회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멈춰선 국회, 거대 양당의 출구 전략은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 네. 이 공식 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부산이 첫 일정이던데 네. 오늘만 여러 군데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의 거점 유세와 다르게 네. 이제 도보나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제 저희가 어필할 건 어필하고 이런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큰 집회를 여는 게 아니라 네.
뭐 간담회 등의 형식을 빌어서 군데군데 다니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큰 집회 여는 경우도 한 두세 군데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그 권역별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었던 집회 이렇게 대전과 그다음에 다른 지방 한 곳에서 두 군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긴 여는데요. 네. 일단 그 행사 취지는 저희가 이제 여당으로부터 국정 그 동반자라는 대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이 어떤 힘을 얻어야 저희가 여당이 저희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이다. 어떤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예. 지금 그 간담회 형식 이렇게 촘촘히 다니는 형식은 주로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이. 영남 지역과 제가 18일 동안 다니고 있는데요. 예. 다닐 계획인데 영남 지역과 충청권,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권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정은 다 돼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네. 지난번에 호남선 그다음에 경부선 해가지고 7군데를 한 번에 다 돌았거든요. 네.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는 이제 역에서 이렇게 유세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규탄대회를 집회, 네. 그렇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찌 보면 17개 시도시를 이제 5월 말까지 한다는 건데 이 과연 그럼 지난번에 한 거 이번에 한 게 차이가 뭔지 혹시 저는 마치 이제 선거 유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물론 뭐 당연히 집회 자유가 있고 네. 뭐 어떤 규탄을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전국도 한번 돌았거든요. 네. 또 다시 도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그 의미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원내외 뭐 병행투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추석까지 본다 그러면 네. 한 4, 5개월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20대 국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원내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로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원내외 병행이라고 했는데 네. 원내에서는 뭐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보이콧하겠다라고 네.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뭐 광주나 아니면 오늘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는 아마 동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협상의 여지라든지 아니면 원내에서 할 일을 남겨두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당에서 보이콧 선언 안 했다는 게 맞아요? 예,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지금, 국회가 죽었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14석의 거대 야당에 대해서 또 협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 협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면 사실은 국회 등원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이번 그 대장정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있고요. 예. 동행하는 것은 아까 뭐 부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 의미가 좀 달라요. 처음에 규탄대 했던 부분은 이제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규탄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여당과 청와대에 저희 국정 동반자입니다라고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민심이다. 또 청와대 여당은 이제 여론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장외 그런 행사에 동행 안 하고 국회에 남아 있는 거는 여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언제든지 협치를 할 의사가 저희는 있습니다.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월 국회요. 네. 이제 개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은 여야 4당이 그냥 열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추경이나 민생 법안도 있습니다만 이제 추경이 가장 급한데 네. 예산 같은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합의 처리해 왔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굉장히 반발해서 뛰쳐나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인 같은데 여기서 또 여야 4당이 만약에 그냥 독단적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돌아올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민생 법안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한국당과 합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는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때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패스트트랙의 법안,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은 어떤 정도 합의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밝혔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일단 뭐 선거법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도 현재 완결된 게 아닙니다.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거를 다시 취소해서 과거로 돌리는 거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무효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각 당의 입장이 워낙 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혹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내일 결정이 되지요? 네네.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그거는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내일 아마 3시 정도에 시작하면 5시 정도에는 아마 1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결선에 가냐 안 가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뭐 기자분들 보면 결선을 가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네. 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게 패스트트랙 전과 후. 예.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후에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를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여야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우리 당에 지금 뭐 친문이 비문이 이런 건 없지만 어느 누가 선호하는가 이런 거 있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아마 야당과의 관계 네. 이 부분을 누가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후보자가 있나요? 글쎄 뭐 아직 선거 전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희 바람은 협치를 강조하시는 분이 경색된 전국 풀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분 다 협치는 얘기하던데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쭤볼 수 없고요. 그 나 대표가 지금 뭐 장외 행사에 지금 동행 안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이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통상 그 다음 날 각 당 인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늘 열려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경색된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결자 해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네. 이 초래한 분이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일단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을 주도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관련 없는 두 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국회 운영 원리에 반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사과와 철회, 일단 뭐 철회 정도나 철회에 준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그 신임 원내 대표께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뭐 5월 국회가 순항하느냐, 네. 좀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철회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요구를 하시는 거지 기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합의라는 것은 사실 그런 합의 정신이 있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합의 처리가 아니었잖아요.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정 기간과 일정 절차가 지나면 처리되게끔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된 이런 그 어떤 절차입니다. 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수결에 따라서 과반을 획득하는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절차에 회부해 놓고 합의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의를 얘기한다 그러면 전에 간과했던 합의 정신을 되살린다. 그건 곧 패스트트랙에 태움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자, 그거 이외의 말이에요. 그 지금 여야 고발전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2차 고발도 하셨고. 네. 이 고발을 서로 취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 원내대표도 밝혔듯이 감수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희생하겠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카드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지난 시간에도 그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 네네. 이게 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발 취하해봐야 검찰에서 수사하면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고발 취하는 작지 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는 어느 아니다. 정도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 우리 물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마 저도 당에서 이제 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 없던 분들도 고발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당 측에서도 이게 좀 숫자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 없던 분들도 고발한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 더구나 이게 국회 선진화법 첫 사례라서 네. 이제 검찰이든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취하하고 없어진 일이 된다 그러면 이 선진화법이 거의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처럼 또 이게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 취하한다
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거의 뭐 쪼개지기 직전까지 가면서 겨우겨우 어찌 보면 한 건데 사실은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모든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완전히 무효로 돌린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정치 활동 다 무효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제라든가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정치라는 게 뭐 모든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그 원내대표 후보자 3인의 얼굴이 나왔는데요. 네. 그분들 중에 그 국회 고발건 취하 입장을 밝힌 후보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밝힌 분은 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능할지 뭐 검토해 보겠다 정도지.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새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밝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이든 원내대표님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첫 사례고 어찌 보면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고발 취하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 좀 해보죠. 지금 한국당은 추경에 전혀 논의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보니까 재경 추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재해 대책과 그 관련돼서 재해 추경. 예, 네.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굳이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예.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효과 대비 비용이나 비용 조달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대응 또는 경기 진작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설령 추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예. 이거를 충분한 검토 후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짝 끼워놨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해서 3조 7천억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은 깎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에 들어와서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논의에 들어갑니다. 저희 이게 상임위별로 추경 이제 네. 그 예산안 심사 똑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일단 그 예산 예비 심사를 하고 나서 네.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별로 그 예산 예비 심사에 다 저희가 참여합니다. 네. 거기서 다툴 예정입니다. 네. 아직 심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시정 연설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국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한국당 물론 이제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월 추경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은 한국당은 자체 일정을 소화하고 그 동안에는 국회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원내외 저는 이제 병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보이콧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추경을 안 한다고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5월은 없다 이랬지만 뭐 6월 국회로 또 넘길 수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재해도 필요하지만 IMF 권고 사항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뭐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데가 주체가 제가 보기엔 기업도 있지만 일단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그 경제 기초를 좀 튼튼히 하고 아니면 예.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국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해 추경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달리 해석을 해보면요. 그 지금 한국당이 총선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유지되는 한은 재해 추경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해 추경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2조 6천억 정도가 2조 2천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네. 그 부분도 항목별로 들어가면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건 차치하고 사실 목적 예비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2019년도에 3조 원을 해놨습니다. 네. 그중에 일반 예비비가 1조 2천억이고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재해 대책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약 1조 8천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자꾸만 돈을 갖고 있고 국회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어느 정치인이 국민들께 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싫다고 하겠습니까만은 예. 국회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법안과 예산 통제예요. 근데 예산 통제 관련돼서 엄격한 통제를 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4조 원 넘는 그런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선심성 이런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깎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한국당이 원내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은 추경 처리할 방법이 없고요. 또 한국당에서 그 상임위별로 심사에는 참여하지만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또다시 이 추경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치적인 숙제가 남게 됩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잠시 결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경 예산안 처리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상당액이 불필요한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한국당을 배제하고 동의하는 정당들끼리 시급히 처리하라 40.9%, 또 여야 간 합의를 반드시 이뤄라 32.3%, 또 한국당의 요구대로 재해 추경안만 정부가 다시 제출해서 심사해야 한다가 18.1%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정당 지지층별로도 살펴보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한국당을 배제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6%고요. 여야 합의를 강조한 응답은 13.4%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한국당 배제 의견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요. 여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견이 59%, 그리고 한국당 요구대로 새로운 추경안이 나와야 된다가 31%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 보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중도에서는 합의 처리보다는 시급하게 동의하는 정당끼리 처리하라가 39.4%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자, 추경에서도 한국당을 패싱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물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의 원인이 한국당이 어찌 보면 이제 논의 합의 틀에 들어왔다가 저는 스스로 왕따 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논의 틀에 안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라 다시 또 그런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는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을 가능하면 이제 합의체라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제 재해만 하자라는 의견이 아주 이제 20%도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재해 추경 함께 해야 된다. 이 의견이 저는 아마 70%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이런 어떤 국내 여론은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문제지 제가 보기엔 5월 달로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달대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40.9%가 이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응답인 것 같고 나머지는 40.4% 정도가 또 합의 처리 내지 재추경안 다시 제출이란 말입니다. 비슷하고 중도층만 보면 약 한 70% 이상이 재추경만 다시 제출 또는 합의 처리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조금 수치 우려가 있었던가. 제가 정리 잠깐만 하면 한국당 배제하고 여야 4당이 처리하라가 한 4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의 의견, 그러니까 한국당 요구대로 새로운 추경안을 내거나 아니면 그 여야 합의하라라는 의견을 합하더라도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배제한 처리는 40.9%가 나온 것 같고요. 한국당을 그 이외의 의견, 그러니까 한국당이 얘기했던 재추경안만 다시 제출 플러스 그다음 여야 합의까지 하면은 이게 40.4% 나옵니다. 50% 정도 나옵니다. 50%. 그렇죠. 5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훨씬 많은 거죠. 한국당을 배제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읽을 수도 있고요.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가 많다고 또 읽을 수도 있는. 배제하라는 의견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배제하지 말라는 의견이 이제 다수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일단 국회 책무를 봐야 됩니다. 국회 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2017, 18년도에 11조 4조 가량의 추경 예산 편성 저희가 비판했지만 그때는 세수가 초과였어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수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잉여금을 다 합쳐도 1조 6천억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꼭 국회를 3조 6천억 원의 빚을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효과가 불분명할 만한 경기 진작 프로그램에 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여당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하는 거예요. 여당의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 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전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사실은 네. 뭐 빚이 아니라요. 그게 어떤 경기 진작의 마중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아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이게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추경 편성한다고 총선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아요. 올해 앞으로 또 정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굳이 총선용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한국당이 지금 장애 투쟁하는 게 오히려 총선용에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이 추경이라는 건 매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해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해요. 아주 예전에 비해서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예비비 말씀하시지만 예비비가 오히려 국회 통지를 덜 받죠. 지금 추경 국회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5월 5.18 좀 지나거나 이러다 보면은 아마 협의가 되지 않겠나.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연도의 추경도 지금 3천억 정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불용 재산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수요 조사에 따라서 추경안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규모부터 정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너네 쓸래 안 쓸래 다 그다음에 이제 취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돈 쓴쓰미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선거에 필요하냐 아니 이걸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정권에서도 추경은 매해 통과가 됐었나요? 거의 매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심사하고 동의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근데 사실 예비비도 이미 이제 사전에 규모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획예산처가 검토해가지고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사후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통제 면에서는 거의 같은 거고요. 더군다나 예비비가 따르게 쓰였다고 해서 비판이 오히려 많았던 겁니다. 공무원 채용하거나 유아교육비 지출하거나 목적 예비비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였다고 하는 게 많은데 하물며 이번에는 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거 이전에 추경부터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재해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추경 편성 못했어요. 재해가 났어요. 그럴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으로도 안 되고 이미 재산으로도 안 될 때 예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써라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예산이라는 건 잠깐만요. 예산이라는 거는 매년 예산을 쓰면 항상 금액이 다 쓰진 않고 남습니다. 그렇죠.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준비 안 됐다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정이 변경됐다는 거라서 다 안 썼기 때문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에서 3천억이 불용이 됐다라는 거는 규모가 큽니까 적습니까? 많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 많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3조 정도의 3천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죠. 불용 나라 돈 3천억이 이게 많은 그건 아마 전체 예산 중에 얼마 정도 불용액인지 매년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쓸 때는 또 법이 따라줘야 되고 실제로 또 집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자체와 매칭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거라서 남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 예산도 사실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불용 예산 규모가 컸는지 적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남았다고 막 쓰지 않은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쓸 수가 없었죠. 지원자가 없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언론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더군요. 정면으로까지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했잖아요. 제일 이제 불만이 아마 이제 수사 지휘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보다는. 근데 과거에 비하면 과거는 거의 내 목을 쳐라라든지 물론 그 약간 오보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이 프로세스 같은데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사표를 바로 던지라고 항명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정도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거라서 저는 그 문무일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원래는 자치경찰제라든지 이런 거를 원래 같이 하자. 네. 그래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좀 분리하고 미국처럼 수사하는 거는 좀 분리시켜 놓자. 그다음에 네. 정보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자.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자치경찰제인데 그런 거를 같이 논의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봐요. 원래는 사실은 자치경찰제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같이 들어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좀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취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뭐 아주 검경수사 조정을 하지 말자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 패스트트랙 올려진 법안 자체에 대해서 뭐 절대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발의 강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낮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문무일 총장의 일단 그 반응은 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일단 국민의 인권 문제하고 결부시킨다면 예. 경찰과 검찰 두 개 기관이 중복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불리하냐. 예를 들면은 경찰이 1차 수사라고 이것을 넘겨받아서 검찰이 한 번 더 한다라는 것이 본인들은 어떤 주종관계로 인식되거나 이런 뭐 기분 나쁘거나 또는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굳이 두 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면보다는 예. 어떤 것이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적고 어떤 것이 자의적인 권력 행사 가능성을 줄여주느냐 이런 데 방점을 맞춘다 그러면 좀 조국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새겨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경청하고 공론회장을 열어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패스트트랙은 세우고 스톱을 시키고 새로운 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거. 네. 공수처는 어떻게 한다, 검경수사권 어떻게 한다. 거기에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이제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네. 합의 사항에. 그게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불만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그 합의 사항을 넘어서긴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정치 영역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입법부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미세한 조정, 아까 자치경찰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검찰이 갖고 있는 통제권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둔다든지 약간 미세한 조정이지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법안 자체를 무효하고 다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떤 미시적인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새로운 법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 아닙니다. 법안처럼 현재 법안에서 조정이지 조정이 새로운 가능합니까? 법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은 어쨌든 현재 법안의 어떤 유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이 지금 어쨌든 수직적인 지휘 복종 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약간 수평적인 관계로 간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에 특정 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일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자꾸 수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니라 그냥 여야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결국은 합의가 안 될 때, 합의가 안 될 때는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공수처법도 2개 올라와 있거든요. 2개 올랐으면 결국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 안 하면 2가지 다니 물론 원칙대로 가면 2가지 다 이제 본회의 가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조정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의자 전원이다, 발의자 기명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이 동의하게 되면 법안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네,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법안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뭐 전술훈련, 타격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도발이냐 아니냐 아니면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거보다요 유엔 제재 어떤 결의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측 비난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미일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중요한 한미 간의 입장이 비슷해요. 미국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판을 깨려는 건 아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아니다. 이런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팩트로 미사일이냐 아니냐 그 의미를 따지는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굴욕적인 대북 입장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흉기를 요리용 칼이라고 하는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일단 ICBM이나 SLBM처럼 본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사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나 미국 독자 제재 결의와 달리 9.19 군사 합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해상이나 공중, 지상에서 어떤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을 해야죠. 하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미국과 보조 같이 맞춰서 마치 안보 위협이 같은 수준에서 다가오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그 9.19 군사합의 위배라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내놨나요? 내놨습니다. 어쨌든 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거 유감을 표현한다는 게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북미 간에 아니면 남북 간의 회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어쨌든 그 기본적인 큰 흐름,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의 흐름이 깨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 와서 그럼 우리가 뭐 다시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대화와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고 실질적인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군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고문 문장 하나가 졸지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엔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에 대해 폭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고발해도 자한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는 물론 자신들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출 기간 동안 제1야당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들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출 기간 동안 제1야당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사태의 본질은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를 끝없이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한국당과 함께하는 반개혁 연합입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다음 총선에서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의 5만 8천 가구, 안산과 용인 등 경기권의 4만 2천 가구 등 모두 1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서너 종류의 무기를 발사했으며 도발보다는 타격 훈련에 가깝고 한미 양측에 여러 신호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오늘부터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사의 공용 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유통에 녹가루가 번져나와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유명 분유업체는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물이 닿아서 분유통에 녹이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흘 연휴 이후 한국 증시가 불안감 속에 출발했습니다.
1% 정도 하락한 상황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된 점이 악재였지만 하락을 받치는 흐름도 오늘 장 내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증시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연휴가 끝나고 국내 증시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우려대로 시작부터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9% 내린 2172.39로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2160대로 내려가기로 했다가 지금은 2170선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1.10% 하락한 2172.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원대, 개인은 3,0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4,800억 원대 대규모 팔자에 나서면서 전체 지수가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증권, 기계, 의료 정밀, 건설업 등의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1.06% 떨어진 753.71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이번 하락세는 국내보다는 국외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개선될 조짐을 보였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 거듭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또다시 북한 리스크가 덮친 것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지난해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 이슈는 비교적 잠잠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발사체 발사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투자 심리를 더욱 가라앉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금융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이주열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각별한 경계감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를 제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자, 오는 9일 시작되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협상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이 예정대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폭락했던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벌였고요. 미국이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국 압박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돌았던 중국 대표단의 방미 취소설, 워싱턴 협상 불발설을 일축한 건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대표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해 현지 시간 9일과 10일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리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미중 협상이 90%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번 주 안에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미 한 약속에 대해서는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네,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이라는 악재, 어제 중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5.58% 떨어지며 2016년 2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선전지수도 7.38%나 폭락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상하이 지수가 0.27% 상승하며 출발한 뒤 오후 2시 현재 어제보다 9.4포인트, 0.32% 오른 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인 니케이 지수는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1.49%나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기는 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S&P는 0.45%, 나스닥은 0.50%씩 각각 내렸습니다. 세계 양대 경제 강국의 무역 대결을 놓고 세계 금융시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만 가구에 대한 계획은 이미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나머지 11만 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신도시 추가 입지가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김평정 기자. 김평정입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지역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3차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두 곳이 추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두 곳에 5만 8천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km 이내, 대장동은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서울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0,000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이 밖에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지역에도 42,000 가구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한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채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 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입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이 모두 확정됐습니다만 1, 2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목표를 교통 편리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세운 목표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은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 모두 서울로부터 평균 거리가 1km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하철 연장과 간선 버스 급행 체계보다 우수한 슈퍼 BRT 등 교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정도 많은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만들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운영해 이른바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정부의 구상과 달리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이 지난 2월 7,700여 가구에서 3월에는 10,000 가구를 넘는 등 급증하고 있어서 신도시 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용 서버를 직원 자택에 숨겼다고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을 통해 회사 공용 서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증거인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팀장급 직원인 A씨가 지난해 5월에서 7월 무렵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용하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서버를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다른 서류들도 수차례에 걸쳐 폐기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공용 서버라는 건 회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대용량 컴퓨터인데요. 중요한 기밀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삼성 계열사의 경우 보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실무자급인 A씨가 상사의 지시나 회사 차원의 승인 없이는 증거인멸을 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한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공용 서버 빼돌리기. 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의 자택에서 회사 재경팀이 쓰던 서버 본체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서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회사 가치를 부풀리려고 콜옵션을 숨겼다거나 자본 잠식을 피하려고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시기에 사용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2016년 특혜 상장 논란과 맞물려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회사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일 등을 통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밝히고 나아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일련의 증거인멸 과정에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 이유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는 도발 의도가 없는 화력 타격 훈련으로 파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북한 식량 지원을 거론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굴종적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도발 의도가 없다는 건 어제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맥락이 같습니다. 국방부의 보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의 보고를 들은 각 당 지도부 또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4일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서너 가지 종류를 섞어 10발에서 20발 정도를 쐈습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처럼 국방부도 도발 의도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오전에 개방된 장소에서 쐈고 급이 낮은 포병국장이 현장을 지휘한 점, 또 이런 내용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보도까지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신호를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발사체가 기존 남북 또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가 서로 만나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미사일을 발사체로 우기고 있다며 굴종적 대북 정책에 휘둘리는 국정원은 북정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미지 마케팅의 혈안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갈등이 심했는데 내홍이 여전하다고요. 네,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최고위원회는 계속 파행이고 오늘 원내 대책회의 역시 4명만 참석한 반쪽 회의였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른 이슈는 뒤로 한 채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계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당이 연일 시끄럽다. 또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건 본인들이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나가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즉시 물러나겠다고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 지도부를 끝없이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당의 화합을 거부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까지 이것은 창당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고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네,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에 같은 지도부인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와 권은희 정책위 의장 등 15명은 지도부 재신임을 위한 목적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호남계로 불리는 현 지도부와 바른미래당 공동 창업주인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의 세력이 맞붙는 형국입니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데 진짜 공감했고 아예 판을 열어 의결까지 하자고 나섰습니다. 일단 15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원내에서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져서 네, 한지붕 두 가족 의원들뿐 아니라 지난 3일 해임된 부대변인 6명도 바른미래당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해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뒤 첫 공식 업무에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론의 장에서 충실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13년 초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은밀하게 알아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별장 동영상을 봤다는 지인에게 굳이 발신인이 드러나지 않는 전화로 연락해서 윤중천 씨에게 내용을 얘기해주라고 말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 씨도 동영상도 몰랐다는 김 전 차관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바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경찰 고위직이던 2013년 1월 지인을 통해 별장 동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사진이나 이런 걸 찍는다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협박도 하고 악용을 한다 하면서도 아마 그때 다녀간 사람이 찍힌 것 같아 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줬어. 이 의원은 당시 10여 년을 알고 지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윤중천 씨 사건에 거론된다는 말에 김 전 차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학의 차관에게 전화를 한 거죠. 당시 당신 차관이 아니라 고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윤중천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의 형하고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내가 이 말릴 이유, 내가 뭐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얼버무리고 끊고 나자 이번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는 소문들이 있다며 내용을 알아보려 하니 윤 씨에게 별장 동영상 관련 내용을 그대로 알려줘도 된다는 전화였습니다. 앞서 전혀 모른다고 했던 윤중천 씨에 대해선 이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이때 김 전 차관이 이용한 전화는 착신이 불가능한 전화였습니다. 그 김학의 고검장이 처장님께 전화를 했던 전화 번호. 전 대전 전화 같아요. 대전 전화요. 네, 대전 전화인데 아주 전화를 했을 때 착신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했어요. 내가. 김 전 차관이 은밀하게 동영상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 전 차관은 이 무렵 피해 여성 가운데 한 사람과도 비밀리에 접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중천 씨 역시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에서 동영상의 출처, 내용과 함께 회수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윤중천 씨가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달 마스터스 역전 우승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백악관에 갔습니다.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자유 메달상을 받았습니다. 골프 선수로는 4번째라고 하는군요.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스터스 역전 우승으로 11년 만에 메이저 정상에 오른 타이거 우즈. 불륜 스캔들과 약물 중독 등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다 극적으로 재기한 골프 왕제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인 타이거 우즈에게 이 메달을 수여한다며 축하했습니다. Your spectacular achievements on the golf course, your triumph over physical adversity, and your relentless will to win, win, win. These qualities embody the American spirit of pushing boundaries. 메달을 목에 건 우즈는 시상식에 참석한 어머니와 아이들, 여자친구 캐디 등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You've seen the good and the bad, the highs and the lows, and I would not be in this position without all of your help. 또 지난달 마스터스 우승이 생애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amazing Masters experience that I just had a few weeks ago, certainly is probably the highlight of what I've accomplished so far in my life. 자유메달을 주고받은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과 우즈는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친 사이입니다. 대통령 자유메달은 골프 선수로는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찰스 시포드에게 주어졌으며 우즈는 네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안 속초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설악산을 어떤 경로로 통과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기존 미시령도로 아래에 터널을 뚫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고속철도는 현재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된 기존 경춘선을 동해안 속초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등 강원 북부권에도 역이 생깁니다. 예산 규모는 2조 1천억 원, 강원도 대표 SOC 사업이지만 그동안 환경부와 환경단체 반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선 설계를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설악산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한 갈등이 이어졌지만 최근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설악산을 관통하기로 한 겁니다. 이곳 미시령 관통도로 지하 250m 아래 철도 터널을 뚫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1km 전에 들어가서 설악산 국립공원이 끝나는 1km 밖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국립공원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낙석 피해 예방은 물론 경관이나 지하수 오염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2, 3년 내로 설계와 시공계획, 설악산 보존 대책을 세우고 늦어도 2026년엔 철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속 250km 고속철이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 아들을 출산했다고 영국 왕실이 발표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해리 왕자 부부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남자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큼직한 글귀가 눈에 띕니다. 새로운 로열 베이비의 탄생입니다. 영국 왕실은 서식스 공작 부인이 현지 시간 어제 아침 5시 26분 체중 3.2kg의 아들을 순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식스 공작 부인은 해리 왕자 부인의 공식 칭호입니다. 해리 왕자는 등남 소식을 전하며 직접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very excited to announce that Meghan and myself had a baby boy early this morning, a very healthy boy. Mother and baby are doing incredibly well. It's been the most amazing experience I could ever possibly imagine. 이어 아직 아기 이름은 짓지 못했다면서 곧 아기를 대중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robably 2 days time as planned as a family to be able to share it with you guys and so everyone can see the baby. 시민들도 새로운 왕실 아기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Absolutely. So exciting. Amazing. Best wishes to both. Yes. We love babies. Yes, we love babies.
The country's got a lot of fans of the royal family, so yeah, it's very good for the country. Yeah. Oh, you can tell by all the people that are out. Lifts everybody up a bit, you know. Yeah.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번째 손주로 왕위 계승서열 7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해 배우 출신의 미국인 메건 마클과 결혼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보름 만에 다시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은 꽤 쌀쌀했는데 지금은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계절의 시계가 다시 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기온은 8.4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했는데요. 지금은 볕이 내리쬐면서 21.9도까지 올라 아침보다 기온이 14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크게 산불 피해가 났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15일 만에 다시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앞으로 이틀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은 13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2도, 대구 24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장 신청을 미루던 경찰이 이번 주에는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 데스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승리가 경찰 수사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네, 1월 30일 날 일단 버닝썬 수사가 착수가 됐고요. 언론 보도 이틀 만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폭행이랑 마약, 경찰 유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승리는 사내 이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름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월 26일 날 승리에 대한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승리가 받는 혐의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일본인 투자자의 한국 방문 때 한 번, 그리고 2015년 지인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두 번, 그리고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모두 세 번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고요. 횡령은 버닝썬에 투자를 했다가 2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그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 한 20일 전후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그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관련자, 피의자, 증인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해갖고 증거 진술을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혐의 입증에는 이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혐의가 두 가지인데 이제 그 혐의가 횡령 혐의는 뭐 계좌 추적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성매매 알선이라는 거는 이제 제공자와 또 제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진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여성들이 성매매했는가 이런 거에서 이제 특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흥업소로 건네진 뭐 계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17번 승리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승리를 불러서 승리가 이제 구속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17번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많이 부른 거고 그만큼 또 승리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또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소환에 잘 응하는 것이 나중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포석일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는 것은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 데스크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만큼 조사는 촘촘히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동업자인 유인석 씨 전 유리홀딩스 대표 네. 이 사람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승리와 거의 같다고 봐야죠. 네.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업자이고 또 승리가 유인석 씨한테 많이 기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네. 이제 승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성매매 알선을 할 때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많이 의존을 했고 많이 물어본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성매매 알선을 승리가 3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번 크리스마스 파티 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라고 네. 인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그 유인석 전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 신청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약간 중계 방송처럼 곧 할 것 같다, 곧 할 것 같다 하는데 저희가 앞서간 것이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만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지난주에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왔는데 그것도 시간이 미뤄져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가 버닝썬 수사에 사실상 이제 마지막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이르면 오늘, 네. 늦어도 이번 주. 그렇죠. 그 유인석 씨도 같이 치는 건가요? 그 유인석 씨가 혐의로 인정한 거 있고 또 횡령 혐의,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승리랑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승리를 친다면 유인석 씨도 같이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버닝썬 VIP룸 여배우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버닝썬 사건이 알려진 게 김상규 씨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난해 11월 24일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언론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날 김상규 씨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 한 화장품 회사의 회식이 버닝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회식에 참석한 여배우가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고 그 목격자는 경찰이 아니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격인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승리와 유인석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래서 이제 승리나 유인석 씨가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그 화장품 회사의 특정 모델을 맡겼고 그 모델을 회식을 할 때 부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본인들이 뭐 이름이 거론되니까 네네.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명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비공개로 비실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해서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누구누구를 거론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도 이제는 해명을 했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 한효주 씨가 있습니다. 예. 한효주 씨는 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행사에 가지도 않았고 버닝썬에 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배우 정은철 씨가 있는데 한때 그 회사 모델에 그 회사의 화장품 모델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5월에 다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11월 그 버닝썬 사건이 있었을 때는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식에 갈 이유가 없었다. 네. 그리고 버닝썬에 간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마지막 한 명은 그 이른바 정준영 승리 카톡에서 언급된 고준희 씨인데 네. 이 두 사람이 그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땡땡땡 누나가 뉴욕에 갔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그 시점에 뉴욕을 간 여배우를 했더니 고준희 씨가 나와서 네. 고준희 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준희 네. 씨는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그 악성 댓글을 단 12명의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경찰 고발한 게 최근이더군요. 그렇죠. 예.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죠. 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고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서 두 여배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가 실명이 안 됐고
그 누리꾼들이 신상털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이 정도를 갖고 뭐 내사차수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그 해당 여배우가 마약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만약에 경찰의 의지가 있다면 그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컨택을 해보겠죠. 접촉을 해봐갖고 당신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로 의심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휴가 지나고 오늘 첫 출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 착수 정도는 최소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큰 갈래는 이제 경찰 유착설, 성접대, 횡령, 마약인데요.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 이제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유착설 같은 경우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윤모 총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버닝썬이라는 그 거대 클럽이 경찰과의 유착 없이 이렇게 불법 탈법에 온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명운을 건다고 했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마약은 이제는 많이 진척이 됐지만 지금 남은 거는 과연 뭐 애나가 됐던 누가 됐던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버닝썬이 VIP 손님들에게 마약을 주거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물뽕을 먹여서 뭔가를 유착을 하거나 좀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VIP룸 여배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로이킴, 최종훈 씨 계속 이제 조사한다는 언급은 나오는데 이 둘에 대한 신병 확보도 경찰이 추진하는 건가요? 로이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이 건 갖고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이제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 공여 의사표시,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었을 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 그 다음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입건이 됐고 또 한 가지 더 입건이 된 게 이제 직담 성폭행 혐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지지난주만 돼도 우리 사회를 되게 들썩였는데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되게 신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혐의의 무거움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볼 때 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란 속에 이른바 강서 위탁모 사건 이게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위탁모가 생후 그 15개월 된 여자 아기를 위탁을 받아서 키우다가 상습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사례를 보면 열흘 동안 하루에 한 차례 분유만 200cc를 먹였다고 그래요. 뭐 아이를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수시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자주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만 200cc만 먹였고 또 그 아이가 지난해 10월 내사 상태에 빠지면서 그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이 최근에 또 불거진 거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25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동학대 치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6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의 한 2배 정도 17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조금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 또 관심을 받게 됐죠. 그 이유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유입니까? 당시 사건은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고 그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송치가 돼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있는데 담당을 했었는데 이 최근 검찰 내부통신만에 사건에 대한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수산나 검사랑 통화를 해봤더니
검찰과 경찰이 잘 시너지 효과를 하면 수사가 아주 잘 될 텐데 만약에 한 곳이라도 삐걱대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제 강수산나 검사의 입장이지만 예. 지금 상당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 갖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불신할 부분을 좀 그렇죠. 빌미를 제공했어요. 네. 예. 그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시점이 최근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이제 뉴스에 부각됐던 시점, 맞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점인데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그 주장의 근거라 하면은 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을 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위탁모에 대해서만 5번의 학대 신고,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신고를 초동 조사만 제대로 했다라면 가장 나중에 일어난 그 학대 치사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위탁모가 받았던 혐의가 3가지거든요. 네. 예. 화상을 입힌 거, 네. 그다음에 물고문을 한 거, 그다음에 학대 치사를 한 거,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문을 한 사건, 그다음에 그 다른 첫 번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상 사건, 이것만 신고가 왔을 때 제대로 했다라면 그 마지막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권 지휘를,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으면 네.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대입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는데 그 검찰이 얘기한 거는 신고를 유야무야했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도 안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권 지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 대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아마 좀 그 원래 검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휘할 부분이 있고 안 지휘할 부분이 있는데 지휘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마치 검찰이 지휘를 했으면 제대로 됐을 것처럼 약간 호도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죠. 네. 이종구 기자께서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건만 보면 경찰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경찰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아동보호기관에도 이런 신고가 왔습니다. 근데 아동보호기관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뭉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할 것인가로 접근을 한다면 아동학대 보호기관의 문제도 있고 경찰의 문제도 있고 검찰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수사권 조정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경찰의 문제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100% 지휘를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 논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얘기한 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이중포석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사건 이종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보도와 관련한 반론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이었습니다. YTN은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 측은 임 전 차장 등이 자신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문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받아본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